네, 그럼 오늘부터는 장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장자에 대해서는 뭐 무한한 자연의 세계, 무소유의 세계, 어떤 먼 어떤 큰 무한한 그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장자는 무의자연에서 가장 자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우선 뭐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는 맹자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약간 BC 300년경의 사람입니다. 300년. 이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이 전국 시대라, 전국이라는 거는 전쟁을 이 전쟁 전자, 전국. 그래서 이 전국, 우리나라면 전국과도 이런 전자가 아니고, 전쟁 전자입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BC 770년부터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221년 사이의 시대인데, 그 중에 춘추시대를 요렇게 하고, 전국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뭐, 이거 중국 역사 우리가 알 필요도 없죠. 뭐,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따지고 하는데, 따질 필요 없이. 하여튼 옛날 기원전 시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왔던 때인데, 그때는 어차피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나이입니다. 근데 이 전국시대가 이제 진시황이 221년에 이르러 통일해서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여가는데, 당시 사회 특징은 제후들이 많은 국가에서 서로 전쟁과 사륙, 그리고 배신과 사랑의 각종 인간의 온갖 모습이 보여지는 아주 그냥 추악한 시기죠.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로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진짜 전쟁의 시대죠. 이러한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 제자백가의 사상이 유행하였는데, 그 수요 사상을 살펴보면 역시 그 제자백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효를 강조한 육아사상입니다. 육아사상.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 사람이고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도 역시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당시 육아는 군신 부자의 예를 앞세워서 당시 군주들이나 제후국들이 거의 대부분 육아의 그 정치사상, 육아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육아의 정치사상. 공자를 재상으로 임명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각국의 제후들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내는 데는 육아의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육아의 주류에 도전한 것이 바로 묵가입니다. 묵가는 육아의 3년상으로 인한 사회 폐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겸해의 사상을 강조한 것이었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하는 책에 의하면 전국시대에는 육아 사람들이 육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건 나는 육아이다 이런 표시인데, 육아의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육아의 학문이나 생활 양식이 얼마나 당시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아 묵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바로 도가죠. 즉 도가가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어지는 책들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장자가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로 이어지는 도가는 당시 황제의 통치 철학으로서 자리 잡음으로써 황노학이라는 명칭으로 유행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황제나 제후는 무의의 도가의 철학으로 신하는 유의의 육아의 철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장자라는 책도 이러한 육아와 도가의 언어 전쟁이 한판 승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시대 한비자 같은 법과 춘추시대 관중 음양가,
명가 등 제자백과의 학설, 그리고 전국시대의 장이와 소진의 합종연행 전략이 풍미한 학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풍미했던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전국시대 사람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책에는 육아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드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그리고 우임금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요임금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우원으로 많이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는 대부분의 글이 우원입니다. 우원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타인을 훈계하거나, 비유해서 우원이라는 우원, 비유해서 타인을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동물. 예를 들어서 고사성어가 대부분 우원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원숭이의 조삼모사, 한비자의 그 수주대토 같은 거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는다는 의미의 토사구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원은 무언가 비판하는 뜻을 가지는데, 이 장자가 이 우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원숭이의 조삼모사를 예를 들면은 한치 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공자와 육아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한비자의 수주대토도 마찬가지겠죠. 수주대토란 토끼가 잘못해서 나무 기둥에 부딪혀 죽게 되자 농부가 일은 안 하고 나무 밑에서 토끼가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체가 공자와 유교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옛날 성인이 한번 그렇게 하였다 하여 육아들이 이를 그대로 현실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멍청한 토끼 잡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게 우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고사성어 또는 사자성어만 아는 각종의 글들은 사회를 비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기 위해 생긴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모순이라는 말 같은 거 볼 때, 모순이죠. 모순이라는 말을 볼 때,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같은 사람이 창을 팔면서 내 창은 못 뚫을 데가 없다라고 하고, 방패를 팔면서는 내 방패는 못 막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흥미로운 말은 유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교를 비판하는 거죠. 즉 뭐냐면 유교에서 성인으로 받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동시에 다스리는데, 요임금도 성인이고 순임금도 성인이면 이것이 바로 모순이고, 궁주에 충성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효도는 모순이에요. 그런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교는 모순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한비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원을 가지고. 이 장자의 기법은 바로 이 우원의 활용에 있습니다. 특히 내편은 우원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돼서 우원이 아닌 것처럼 우원을 다시 우원화하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의 약 70% 이상이 우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우원의 목적은 다름 아닌 공자와 육아를 헐뜯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우원은 후편으로 갈수록 직언으로 변하는데, 우원으로 시작해서 아예 직언으로 공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천형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공자는 죄인이라는 제목에 가서는 직설적인 비난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원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장자의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뇌와 복선의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자는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장자가 처음부터 공자는 죄인이다라고 주장했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장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우회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랑비에 온몸이 흠뻑 젖는다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장자는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느긋하게 즐긴다는 그러한 의미의 소요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즐긴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힘든 점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자유를 위한 붕세를 선물합니다. 날개 하나가 수천이나 되는 대붕으로 변해서 한 번쯤엔 구만리상공으로 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경의 대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도 붕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또 평가해 줍니다.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장자는 귀머거리처럼 현실 세계의 장애인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못 믿는 정신세계에서의 장애인도 있다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반박을 막는 교묘한 논리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세 이야기를 어렴풋 믿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단계는 사람들이 언어 유희로 기쁨을 주는 단계입니다. 재물론의 대부분은 두 번째 장이 재물론이죠. 소유유에서 재물론의 대부분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대지의 숨결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시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격동적이어서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도록 독자를 내몰고 있습니다. 독자가 잠시 감각적인 새로운 이야기에 젖어 있을 무렵 공자와 유가에 대한 대비를 하여 서서히 공자와 유가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복선의 방법이죠. 당시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인 춘추 좌시전을 보아도 항상 복선을 깔고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어의 선택이나 사용 기법은 가히 지금 보아도 휘둥그레질 정도이니 당시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동물을 채택하는 방법에서 자연을 채택하는 복선의 방법,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한 복선에서는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각자기와 안성자유가 대화로 시작하는 이 제물론에 보면 남각이라는 건 이 성의 남쪽에 사니까 이 사람은 저기 그 비루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미 이 자체가 성 밖에 사는 그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안성자유는 공자의 제자 아닙니까? 이 안성자유가 남각자유를 모시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제물론은 이미 남각자기와 안성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는 복선이 있습니다. 남각자기는 허름하고 가난한 장자이고 안성자유는 공자 제자 이름을 원형한 귀족적인 유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검토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이해하려면 3단 논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장자의 논리는 전체적으로는 고전적 비유적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인간은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의 3단 논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의 학자들도 3단 논법을 동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논리적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자의 호전몽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장자의 호전몽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입니다. 훨훨 자유롭게 날면서 인간의 아픔과 고뇌를 잃어버리면서 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탄탄한 3단 논법의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를 부인할 방법이 없는 것인데 장자가 꿈을 꾼다. 나비 꿈을 꾸든 호랑이 꿈을 꾸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 꿈을 꾼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왜 하필 나비의 꿈이냐, 나비. 그럼 보면 나비는 아름다운 거죠. 즉 과거에는 물감이 귀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 이를 문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날아다니지도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날아다니는 거죠. 그 나비는 날아다니는 모습도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물로 바뀐다면 가장 선호할 만한 것이 나비입니다. 여기저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나비는 자유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왕이 존재하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나비는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 나비를 동원한 겁니다. 그런 나비로 변하는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나 독자에게 서서히 자유라는 정신적 감정을 주입시키는데, 즉 내가 나비로 변했으니까 나비는 바로 내가 변한 나이죠. 여기서 나비는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나비는 사실은 나비가 아니고 장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쉬워집니다. 즉 나비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명제가 어느덧 책을 읽는 독자에 의해 가능하다는 명제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불면 명제에서 어느덧 나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명제가 마치 참인 것처럼 독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다음의 2단계 명제가 일견 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의 고도 논리입니다. 일종의 궤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고도의 논리와 인간의 감성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장자만의 아주 독창적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기법에 넘어가지 않은 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 논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꿈에서 나비로 변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현실의 장자로 변한 것인지 모른다는 마지막 명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제의 성공 여부는 우리 앞의 명제인 나비가 꿈을 꿀 수 있다는 명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장자가 돼지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변하지 않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돼지 더러움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더러운 우리가 먼저 떠오르고 역한 냄새로 인해서 별로 감흥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제가 성립할 것입니까? 돼지가 꿈을 꿔서 그 꿈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독자들은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듣지도 않을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돼지가 되는 꿈을 꿨인지 아니면 돼지가 현실의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과연 독자나 청자가 어느 정도 설득을 당할 것인가? 아마 10명에 한두 명도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 꿈은 어떻습니까? 나비 꿈은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나비 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으니 나비도 꿈을 꾸어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꿈에서 깨어나듯 이제는 장자의 논리 허구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의 3단 논법은 그 후로도 계속되는데 명제의 참과 거짓을 헷갈리게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수법은 언어 유희로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자의 기법을 이해해야지만 장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죠. 이러한 3단 논법의 허구성을 찾아내는 것은 장자를 읽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마치 음모론의 실마리를 푸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장자에서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발견은 매우 즐거움을 줄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이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일 것입니다. 논리성이 약한 유교를 비판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임을 이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장자 해석의 키워드. 장자의 전편에 흐르는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장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장자책의 키워드로 생각나는 것을 일단 나열해 보면은 상상, 큼, 냉소, 풍자, 무의, 일탈, 자연, 동물, 궤변, 도피, 고독, 피해의식, 가난, 운명, 도피, 신선, 죽음 등의 키워드죠. 상상은 붕세가 되는 상상이고 붕세가 금이니까 금이라는 키워드도 가능합니다.
냉소와 풍자는 공자를 동원하고 있고 이를 중언이라고 합니다. 무의는 노자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탈은 요임금과 순임금을 동원하고 있고 동물의 우언, 언어의 유희, 신선의 세계, 돈을 꾸는 장면 등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자 전편은 사실상 보면 부정이라는 어떤 거대한 새가 덮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한 부정을 걷어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거꾸로 보면 현실, 긍정, 유의, 진실, 의식, 발전, 대처, 협력, 진원, 행복, 부유, 일반성, 세밀함, 삶, 복귀 등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장자 전편에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미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라는 책은 이러한 부정적인 키워드를 제거하면 바로 육아의 노노맹자와 같은 책이 됩니다. 여기에 이르면 장자라는 책의 반대는 노노맹자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장자인가 긍정적인 공자인가 이런 대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보이지 않는 교묘한 그물로 공자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자는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벗어나면 독자들도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언과 비유와 세뇌와 3단 논법으로 묶인 공자는 이로써 탈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자를 강의하는 순서는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즉 장자가 우원에서 시작해서 직원으로 나중에 변화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우원보다는 직원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직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서 시작하여 우원으로 가면 우원의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자를 거꾸로 읽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에서 우원으로 가게 되면 우원이 어느덧 우원이 아닌 것이 됩니다. 총 33편의 장자 중에서 직원인 어부 도촉부터 시작해서 소유유 재물론은 중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자 이야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은 장자라는 논리학자가 만든 거대한 이 거미집을 헤쳐가는 방법입니다. 사기의 사마천도 도촉어부를 장자책에서 가장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장자를 읽는 사람이 어려운 소유유 재물론에 막히고 기껏 가봐야 내 편에서 끝난 일을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편과 좌편이 도가의 도에 대한 설명이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대폭 생략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자의 우원과 중원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